제국을 홀로 건설하게 된 아우구스투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30년 내전을 완전하게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인자가 됩니다. 제1시민을 표방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거나 절대 통치자라거나 아버지 카이사르처럼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제1인자며 사령관이며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다,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원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즉 존엄한 자라는 별칭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권력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이 되죠. 한 500년 정도 공화정을 유지해 옵니다. 자,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면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시대가 오죠. 제1인자가 이끄는 원수정 시대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1년에 2명씩 뽑는 집정관이 있고, 집정관이 끝나면 속주에 가서 총독이 되는 이런 것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900명에 이르는 원로원 의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원수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대가 한참 지나서 서기 284년에 이르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오면 이때 황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로원의 힘이 약해지고 집정관은 있지만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시대에 요 정도 되면 절대 권력이 생겨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때 오면 전제정이라고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또는 동양식 황제정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 때입니다. 자, 이때는 자식들한테 세습을 할 수 있었고 원로원이나 그 어떤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동방식 전제정이 이때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 시대는 우리가 황제라고 번역을 하지만 정확한 말은 원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엠퍼러, 사령관이라 칭하는 원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제국의 국방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칭호는 바로 엠퍼러였던 겁니다. 사령관이에요. 원래 황제가 아니라 사령관 역할, 국방의 책무를 하는 사령관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원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역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군인에게는 월급을 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빵과 썩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원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황제정이 아니라 원수정이라고 봐야 한 근거가 뭐냐? 보면 이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의 제1시민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가졌던 권력을 보면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두세 기 동안 입헌 군주정과 비슷한 겁니다. 원로원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가 가진 권한은 스스로 제정하지 않은 법률에 의해서 통제받았어요. 그럼 법률은 누가 제정하죠? 민회에서 제정을 해서 원로원에서 추인하는 거죠. 최종 원로원이 승인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도 통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후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로원에도 승인을 받아야 됐고 자기 아들한테 무조건 물려주는 체제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만약에 원수가 독재자처럼 행동할 경우에는 그를 제거할 음모가 생겨났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동양식 황제정을 한다, 독재처럼 군림을 한다 라고 하면 시민들 또는 원로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왕이나 황제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네로 시대에 가면 원로원 표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단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령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제1인자로서 처신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죄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정의 시대에는 여전히 독재자가 아닌 제1시민 또는 사령관, 대표자, 입헌 군주정의 왕 같았다는 거죠. 동방의 헬레니즘이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중국식 황제 제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제1시민이며 공화정이 계속 위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로마 제국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누어요.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이 있죠. 이탈리아, 발칸반도 남쪽, 이오니아 서부,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원로원 직할령으로 만듭니다. 원로원 직할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세금들이 원로원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세금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땅들은 원수의 직할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직접 통치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위험한 곳들입니다. 적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런 곳이거든요. 원로원 직할령은 군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황제 직할령은 군대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 원로원 직할령은 세금이 들어오는 곳이고, 황제 직할령은 세금을 써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사령관으로 역할이 더 큰 거죠. 국방의 책무를 해야 할 그런 것을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로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다음에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감축이었어요. 카이사르와 폼페이오가 싸울 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니가 싸울 때 두 세력이 10만 명씩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없어지니까 군인들이 50만 명이나 된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에 50만 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로마는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군대를 유지하기 현실적으로 50만 명 유지할 만한 군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군인들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을 낮춰야 되고 로마시로 모이는 관 인구를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럼 병력을 감축하면 50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로마로 몰려서 빈민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식민 도시들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지중해 안쪽으로 식민 도시를 많이 만드는데요. 가장 많이 만든 것은 이쪽이죠.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에스파냐 남쪽에 많이 만들고,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나 알제리 지역 이쪽에도 당시에는 살기가 좋았거든요. 뭐 이런 곳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퇴역병들을 머물게 했던 거고, 요 발칸반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가 있는 뭐 이쪽에 식민 도시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민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발칸반도 해안 지역, 히스파니아 동부 해안, 북아프리카에 집중해서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퇴역병들 중심 또는 로마시에 있었던 불황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 여기 세비야 같은 도시가 있죠. 스페인의 세비야, 타라고사 같은 곳에 이렇게 식민도시로 출발한 곳이고, 프랑스의 아르, 오랑주 같은 곳,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그리스의 코린토스, 스위스의 제네바,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식민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군대 감축했던 이유도 오랫동안 공화국이 팽창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졌고 여러 제도가 바뀌어 왔는데 공화국의 군대가 변화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병역은 시민의 기본 의무라고 있죠. 시민은 병역에 나가야만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일정 규모 재산을 보유해야만 병역에 나갈 수 있었죠. 병역에 나가는 사람들만이 민회에 나가서 투표권도 있었고 의무와 권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시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병역을 담당하고 가을이 되면 귀가해요. 가을에 보리를 심기 때문에 겨울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쟁터가 주로 이탈리아의 로마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터가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시민이 부족하고 하니까 군단 유지가 어려워졌어요. 1년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파니아나 북아프리카나 그리스 쪽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병역은 여전히 시민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무산자도 입대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월급을 장군이 제공을 했다. 때로는 전리품을 나온 것을 가지고 보너스도 제공을 했다. 중요한 건 로마군은 지원자로 이루어졌지만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군을 경험해야 됐거든요. 귀족의 자제들은 반드시 10대 후반부터 군에 가서 이 경험을 해야만 공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노블리스가 되려면 오블리주한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게 로마였던 겁니다. 마리우스가 한번 개혁을 했죠. 무산자도 군대 갈 수 있다. 그 군대 간 사람의 월급을 장군이 준다. 이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로부터 100년쯤 지나서 내전이 다 끝나고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았을 시절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는 계속 확장을 했거든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는 병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는 확장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북쪽에는 라인강, 게르만족을 맞서 싸우는 그런 곳이고 발칸반도, 시리아, 북아프리카 이렇게 국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복이 아니라 방위가 중요하게 됐고 그리고 동부의 파르티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야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티아만 상당히 문명화된 조직화된 군대를 거느렸고 이 북방의 사람들은 다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야만족을 다스리기 위한 적합한 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병사들이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병사들의 노동 조건도 향상이 돼야 되고 그전에는 공격을 할 때는 전리품을 가지고 군대가 돌아갔지만 이제는 확장이 멈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전보장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의 군대 축소, 그리고 식민지 개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 군 변화로 보면은 군대는 상비군이 돼야 한다. 50만 명 또는 40만 명이 이뤘던 인원들을 대폭 정리를 합니다. 28개 군단으로 정리해서 시민으로 이루어지는 이 군단병들은 15만 명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보조병들 15만 명을 구성을 합니다. 보조병들은 동맹국으로 구성한 사람들이 보조병들이죠. 갈리아, 또 게르만, 북아프리카, 또 발칸반도, 뭐 시리아, 폰투스 같은 이런 동맹국들로부터 병사를 모아서 15만 명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으로 전 영토를 방위하겠다, 이런 제재를 한 거고, 군대에 들어가면 16에서 20년 정도 복무를 한다. 그리고 예비가 5년이다. 최대 25년까지 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무 기간 긴데 불만이 없느냐? 근데 군인을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유리했던 거죠. 특히 무산자일 경우에는 군대 가면 기본 연봉이 주죠. 여비도 주죠. 기본 장비도 제공을 하죠. 퇴역 후에 정착 자금도 지원하고, 때로는 식민도시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쪽에 그게 퇴직금이에요.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특히 보조병들, 동맹국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25년을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단 말이죠. 해볼 만한 거죠. 상당히 괜찮았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전리품도 있었다. 황제 직속 금고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황제 직속 군대도 만들고 황실 재산도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오면 평시 훈련 개념이 정착된다. 그전에는 전쟁이 를 나가기 직전에 몇 달 동안 훈련하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제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평시 훈련 개념이 정착되게 되고, 변경 지역에 장기 주둔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게르만을 막기 위한 게르마니아 지역, 발칸반도의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장기 주둔하는 병사들이 나오게 된 거죠. 동맹국에 있었던 병력들을 군단병과 함께 군단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기병, 갈리아병, 시리아 궁병 등을 보조병으로 충원해가지고 군단병과 함께 북토방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단병이 15만, 보조병이 15만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고, 보조병은 25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25년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시민권 부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게르마니아 등 오늘날 독일 지역, 그리고 시리아 등지에서 이 정규병과 보조병 제재는 꽤 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한 20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군단기지를 또 재편하는 거죠. 방어가 중요한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군단을 곳곳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군대 운영이 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넓은 영역에 30만 명이 방위를 하려면 동쪽에도 전쟁이 나면 서쪽에서 가야 되고, 서쪽에 전쟁이 나면 동쪽에도 병력을 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군단 기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집정관을 역임한 사람들이 속주총독으로 가서 방위에 전담하게 되는 체제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군단 기지에 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쾰른 콜로니 식민도시였다는 얘기죠. 다뉴브강을 따라서 있던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군단 기지였다고 하는 거고요. 시리아 쪽에도 마찬가지요. 안티오크나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에도 군단이 머물렀기 때문에, 군단이 머무르는 곳에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많이 남기 마련이죠. 거주지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발견되는 거 보면 대부분 군단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해군 기지를 2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라벤나라는 데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미세눔이라는 데를 만들었는데, 미세눔은 로마에서 나폴리를 가다 보면 중간쯤에 미세눔, 오늘날의 항구인데 미세눔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해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지중해는 지금 완전히 평화가 왔기 때문에 굳이 해군이 필요하지 않았었지만, 이게 이동이 필요하잖아.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갈 때, 이집트에 갈 때, 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해군들이 함께 이동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해군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마 문화가 정착되는 거하고 메세나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메세나라는 게 문화운동 이런 걸 얘기하죠. 이 메세나는 마이케나스라는 사람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한창 내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로마시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었다면 마이케나스는 왼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끝난 이후에 프린캡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성과금 같은 걸로.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와 싸우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또는 동방에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겼단 말이죠. 그 중에 일부를 헐어가지고 마이케나스한테 줬고, 이 마이케나스는 이 1인자 아우구스투스죠. 1인자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문화 쪽에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메세나로란 이름으로 유럽에 이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르길리우스와 호라티우스 같은 사람들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때 마이케나스한테 지원받은 유명한 시인인 거죠. 이 사람은 해방노예 아들이었고요. 공화파였고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에 저항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다 평정이 됐고 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접고 시 창작에 주력을 했죠.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마이케나스가 후원을 하는 바람에 시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까르페 디엠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호라티우스가 남긴 시에서 전해진 겁니다.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까르페 디엠 კვ암 미니멈 크레둘라 포스테로. 여기서 까르페 디엠이란 게 나온 거죠.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케나스가 지원한 이 문화활동 중에 시인들 있죠. 호라티우스란 시인도 있지만 서사시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지원한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베르길리우스가 있죠. 우리가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잖아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죠. 호메르스와 헤시오도스,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여러 비극 작가들,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 신화인데, 이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받아들여서 여기에 온갖 이야기들을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로마에서 활약했던 시인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가 있죠. 아폴로도로스라는 시인도 있었죠.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마이케나스의 지원하에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짓죠. 이 아이네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거의 카피한 것처럼 줄거리가 비슷하죠. 로마의 출발을 아이네스가 트로이에서 도망쳐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는 그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비우스의 로마사도 그때쯤에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오비디우스라는 사람도 아구스투스 시절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변신 이야기란 서사시를 쓰게 되고요. 이 아이네스라는 얘기로 비롯해서 로마는 이 트로이에서 출발한 아이네아스로부터 시작된 역사다. 그래서 기원전 1200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트로이아까지 소급했던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네스는 로마의 시조가 된다. 여기 트로이에서 도망쳐가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시칠리아 건너서 이탈리아 건너온다. 이게 오디세우스의 경로랑 비슷하거든요. 오디세우스를 참조를 해가지고 아이네스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에 와가지고 로마란 나라가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 그리스인들 만났던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여서 로마 신이 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바로 아우구스투 시대에 와서 그리스의 신이 로마의 신으로 만들어지고 신전들이 로마에 많이 지어지게 된 거죠. 포로 로마노에 가면 베스타 신전 같은 게 있고, 레바논에 가면 바쿠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중해 전역에 이런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은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도시였던 거죠.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벽돌로 3층, 4층 같은 아파트 인슐라를 지어가지고 복잡하게 살던 그런 곳인데, 아우구스투스가 동방을 정벌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로마라는 도시를 완전히 개조를 하게 됩니다. 벽돌로만 만들어졌던 그 도시를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포르 로마노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포럼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요. 또 판테온이란 거 있죠. 오늘날에 보는 판테온은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재건한 건데, 원래는 아그리파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 이 장군이 그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나중에 불이 타가지고 하드리아누스 때 재건을 했지만, 어쨌든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처음 건설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평화의 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강가에 가면 마르켈루스 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신의 양자 후계자였던 마르켈루스를 기리기 위해서 지었던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아구스tus의 가장 큰 약점은 후계자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남기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딸 하나만 남겼어요. 물론 카이사르도 그랬죠. 카이사르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오로지 딸 하나만 남겼었는데, 그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도 딸 하나만 남기고 아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옥타비아누스였던 시절에 처음에 결혼했던 것은 스크리보니아였어요. 스크리보니아는 섹스투스 폼페우스의 처거모였거든요. 섹스투스 폼페우스가 일종의 경쟁자였어요. 이 사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크리보니아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때 외동딸 율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섹스투스 폼페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워가지고 섹스투스가 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 1년 후에 스크리보니아랑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5년쯤 후에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비아 드루실라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 네로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미 티베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남편한테 가가지고 단판을 지어요. 당신도 어차피 정략 결혼한 거 아니냐, 뭐 그랬는지 어쨌든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여자를 뺏어와요. 남편과 이혼을 시키고 그 자신과 결혼을 해요. 옥타비아누스는 왜 리비아랑 결혼을 했는가라고 보면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왜냐하면 리비아는 당시에 가장 명문가였던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었어요. 가문의 일원이었단 말이죠. 물론 그 남편도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었고요. 그 가문과 자신의 가문이었던 율리우스 가문이 맺어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아니면 리비아를 사랑했는지 남의 아들을 일종의 탈취해오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는 못해요. 어쨌든 둘은 평생 해오를 합니다. 상당히 사이도 좋았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의 명문가 클라우디우스 가문과 정략 결혼 형태로 맺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제대로 된 아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딸 하나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로 할 거냐, 이게 가장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마르킬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누나 옥타비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얘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 율리아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또 아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후계를 이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사이는 사촌간이에요. 율리아와 이 마르케우스는 사촌간이죠. 오늘날에도 이란 같은 경우는 사촌간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2세를 보도록 만든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지정을 해서 마르켈루스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9살 때 원로원위원으로 시키고, 그리고 아이딜리스 안찰관으로 시켜요. 그러면 다음 해 아니면 몇 년 지나서 콘술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돼요. 콘술을 밀어주고 하면은 집정관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후계자가 되면 되겠다 했는데 20살 때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외동딸 율리아가 정략 결혼에 희생이 되게 됩니다. 율리아는 16살 때 아버지에 의해서 18살에 마르케르스와 결혼을 합니다. 사촌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촌 오빠가 2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42세 아그리파한테 이혼을 명령해요. 아그리파는 자신의 오른팔이죠. 이 사람은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 이혼을 해라 라고 하고 자기 딸 율리아와 아그리파를 결혼을 시킵니다. 둘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이 정략 결혼인데 18살의 율리아와 42세 아그리파가 꽤 잘 살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낳아요. 5이나 낳았으니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8년 후에 남편 아그리파가 5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낳긴 낳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가 모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우구스투스는 딸 옥타비아를 티베리우스, 리비아가 데리고 왔던 그 아들한테 재혼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들을 낳길 기대했겠죠. 낳으면 그 손자격인 그 친구를 후계자로 삼아서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 아우구스투가 죽어버리고 5년 후에 이 티베리우스와도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한 후에는 율리아가 자기 인생이 불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수많은 남자와 연문설이 돌게 되고, 뭐 음란하다 이런 소문도 돌게 되고,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나중에 살해되게 됩니다. 이 가문의 족보라 정리를 해봤어요. 아우구스투스, 리비아 아우구스타랑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찾다가 이제 율리아를 활용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그래서 가이우스 카이사를 낳고 루키우스가 낳았는데 이 두 친구가 일찍 죽어버린 바람에
제대로 후계자를 못하다가 리비아가 데리고 왔던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리굴라가 되고 클라우디우스가 되고 네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의 핏줄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체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란 남자라 보죠. 이 사람은 황제가 될 예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9세기 리비아가 데려온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속했던 율리우스 가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클라우디우스 가문 혈통을 가진 티베리우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 의붓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을 뿐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드루수스가 있었죠. 두 가문사의 결합을 있었고 티베리우스는 양아버지 아우구스투스 밑에서 온갖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단 경험도 많이 하고 집정관도 하고 온갖 준비가 됐어. 50세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후계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티베리우스는 혈통적으로 율리우스가 아니었고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마르켈루스가 후계자였다가 안 되니까 게르마니쿠스가 후계자였다가 게르마니쿠스의 어머니는 옥타비아의 딸, 옥타비아누스 누이니까 율리우스가 모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게르마니쿠스가 후계자였다가 게르마니쿠스가 상당히 총명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만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래서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양아들이긴 해도 티베리우스가 남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이후에 끝까지 살아남은 티베리우스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두 번째 황제가 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두 가문이 결합을 해서 공동 정권 같은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